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넌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사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언젠가부터 고민하지 않고 살았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었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지? 뭘 할 때 가장 뿌듯했지? 이런 고민들에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다가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게 조용히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었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내고 싶다. 책장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이 문장이 제 고민에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습관이기도 한데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책을 뒤적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다가 문득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어루만져주는 문장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깊이 고민하게끔 만들었지요. 사실 원하는 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분명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실증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한 일일 경우도 있었죠. 대체로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된 일이 그랬습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네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전부 따라야 행복할까요? 오히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만 쫓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 여정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일정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편히 쉬는 게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행복할 리 없죠.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네가 행복한 일을 해.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해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해 라고 말이지요. 로맨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자기 앞에 생의 첫 장에는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넌 네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내가 말했다. 인생의 맛은 정신 나간 사람만 알고 있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해야 하지요. 어쩌면 그 작업은 평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걸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된 일정을 지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론 일정이 틀어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도중에 생기기도 하죠. 행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곳곳에 예기치 않은 순간 속에 깃들어 있죠. 진심으로 열중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그 여정을 채워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나의 힘. 누군가 날선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세차게 찌를 때, 사랑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큰 상처를 받을 때, 일상은 흔들리고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찹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그 감정의 농도가 옅어지지만 어떤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진해져서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어떤 감정은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불쑥 달려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대체 왜 생길까요? 또 어떻게 해야 그걸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많습니다.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럴 땐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세상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소설을 읽다가 그런 감정에 조금이나마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이란 건요, 행복의 모습은 대개 거기서 거기로 비슷하지만 불행의 모습은 제각각 다르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특별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깐 당신만 무슨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만약 당신만 특별히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믿는 당신 스스로가 특별히 불행한 거예요.
아사다지로의 소설 파리의 가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처음 그의 작품을 접하게 된 건 영화를 통해서인데요. 바로 일본 영화 철도원과 우리나라 영화 파이란입니다. 두 작품 모두 아사다지로의 단편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불행과 희망이 교차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잘 그려냈습니다. 저는 무척 다양한 색깔을 지닌 그의 소설을 좋아합니다.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는 동시에 인간의 어두운 면이나 현실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집안의 몰락으로 방황하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경험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리로 가다로 돌아가면 앞선 문장은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라는 문장이지요. 아무튼 아사다지로나 톨스토이의 말처럼 불행도 고통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화를 내게 되는 상황도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왠지 이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특별히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특별히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쓰렸지만 도움이 됐습니다.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떠맡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화가 나는 상황이죠. 반대로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소한 문제로 관계가 틀어져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앞선 문장을 통해 내 감정을 살펴보고 다스릴 여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럴 때 생기는 미움과 분노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서 억누르거나 없애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너무 깊게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되지만 참고 억누르는 것도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연준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아픈 곳이 생기면 그 자리에 몸과 마음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아프다는 것은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겪다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에세이 소란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은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미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내거나 없애려고 하면 도리어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지요. 괜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불쑥 감정이 차올라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화가 날 땐 화를 내고 대신 그 이후에 차분히 마음을 돌보면 됩니다. 그 모든 게 다 잘 겪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폭염도 한풀 꺾이고 대기나 해양, 토양 오염이 해결되는 순기능이 있다고 하죠. 미움과 분노 같은 감정도 태풍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휘말리지만 않도록 주의한다면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니까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미움과 분노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않을 때, 예컨대 고위공직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분노하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만약 이때 누구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회 정의는 실현되지 않겠지요. 위대한 성인으로 꼽히는 공자 역시 이런 정확한 미움과 분노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논어, 양화편과 헌문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자 자공이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당연히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시 은덕으로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얼굴빛을 거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원한을 은덕으로 갚겠느냐?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머리로는 별일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때도 감정이 흔들리고 괴로움을 느끼니까요.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쉽게 통제가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면 힘이 빠지고 정신이 고갈되며 심지어 자책하는 마음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움과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지혜롭게 겪다 보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그 감정을 제대로 잘 떠나보내지 못했거나 누군가에게 미움과 분노를 산 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를 운영하면서 소개해드린 최정훈 님의 사연을 각색한 글을 전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네 곁에 누구도 힘이 되지 않아 외롭겠지만 가끔은 모두가 그렇단 사실을 잊지 마. 내 사람 같은 친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온 가족조차 너를 쓸쓸하게 하지만 사실은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골목마다 사람마다 바람만 가득 찬 차가운 이 세상에 금쪽 같은 시간을 뚫고 네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히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 제 걱정으로 매일이 벅찬 사람들이 가슴속의 혼란과 역경을 뚫고 너를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이니. 매일의 저녁이 너에게 우울을 선물해도 세상 모든 음악이 네 심장을 울려 마음이 어두워도 네 믿음이 불안해 눈물이 난다 해도 네 불안이 마음을 잡아먹는 일이 있다 해도 구름도 가끔은 햇빛을 믿지 못해 비를 쏟아내는데 누군가는 너를 위한 글을 쓰고 있다는 걸. 너의 우울을 끌어안기 위해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걸.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않길. 바람도 가끔은 불기가 지겨워 적막하고 해바라기도 가끔은 목이 아프고 연어도 가끔은 제 갈 길이 막막해 폭포에 쓰러지곤 하는데 네가 지금 좌절이 된다고 해서 홀로 울지 않길. 너는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랑으로서 사람이 된 사랑의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어른의 시간이 시작되어도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건지 거울 속에서 훌쩍 어른이 된 저를 발견할 때면 가끔 낯선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괜히 헛헛한 웃음만 나지요. 사진첩 속에 있는 해맑은 아이와 개구쟁이 소년, 그리고 활기찬 청년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린 건지 괜히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막연히 어른만 되면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규제들이 너무 숨막혔어요. 매일 교복을 입고 시험을 치르고 사사건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통제를 받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학교를 다닐 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더군요. 게다가 학생 때처럼 혼자 애쓰면 그만인 게 아니라 가족, 동료 등 주변 사람들도 챙겨야 했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의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론 학창시절이 그립더군요. 분명 학창시절엔 답답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어른에게 이렇게 많은 책임이 따르는 줄 알았다면 그냥 아이로 계속 남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피곤할까요? 경험과 책임을 조금씩 늘려가며 좀 더 천천히 어른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아 버거운 건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매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매일 조금씩 삶은 복잡해져 간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에세이 어른이 된다는 건의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니 앞선 감정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읽었더라면 지금처럼 크게 와닿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삶이 매일 조금씩 더 복잡해진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감이 될까요? 인생을 아무리 단순하게 바라보려고 해도 눈앞에 매일 닥쳐오는 삶의 과제들을 생각하면 절로 복잡해집니다. 이런 심정에 공감하는 많은 어른들에게 이 책의 또 다른 문장을 전합니다.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당신 자신이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니까요. 다만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문장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마땅히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는 게 어른인 걸까요? 저는 모두가 그런 어른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들지 못했다는 핀잔을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해 불필요하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건 자신만 힘들게 합니다. 그런 짐을 질 필요 없이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공부도 사회에서는 그리 쓸모가 없고 능력보다는 눈치가 중요할 때가 더 많죠.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퇴근하면서 밤하늘을 보고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직장 선배도 정작 힘들 땐 의지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거운 짐을 안겨줄 때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이라는 바다는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늘 흔들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수시로 거센 파도와 물살이 들이닥치거든요.
아무리 꼿꼿하게 서 있으려 해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괜찮다 싶다가도 울컥 눈물이 날 때도 많아요. 힘들어도 어른은 다 그렇게 산다는 말에 미처 내색도 못하거나 억지로 눈물을 참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너무 지쳤을 땐 잠시 주저앉아 쉬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방향키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뿐입니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의무는 단 한 가지뿐이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어떻게 돼도 좋은 운명 하나가 아니라 자신만의 운명을 찾아내는 일이며 그 운명을 자기 자신 속에서 온전하고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다 살아내는 일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오로지 내 생각과 취향,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타인과 사회가 재단한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자신만의 운명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어릴 적 저마다 가지고 있던 꿈을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채 정말 하고 싶은 것, 진짜 자신만의 운명 같은 건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죠. 그런 걸 쫓는 사람을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부르면서요. 그러나 어릴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짜 행복을 바란다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나의 운명, 나의 생각, 나의 태도를 찾고 지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번듯한 어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자신만의 운명을 찾고 온전하게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는 데미안은 읽을 때마다 감회가 새로운 작품입니다. 어른이 되어 읽어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지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를 쓴 모지스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76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지만 모지스 할머니는 그런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20년 넘게 작가로 활동하며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지요. 93살 때는 타임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0이 넘은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박막래 할머님이 계시지요. 이분들에게 때를 놓쳤다거나 나이가 너무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편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중요한 건 오직 자기가 즐겁게 하고 싶은 것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일뿐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오직 우리 자신만의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하루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며 어느 누구도 남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요. 굳이 어른으로 살거나 훌륭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 순간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최선을 다해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 테니까요.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최근에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꽤 큰 고민거리가 있어서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그 문제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지인에게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지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난 또 뭐라고?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 그 딴에는 위로한다고 꺼낸 말이었겠지만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해결책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힘든 마음에는 공감해 주길 바랐는데 그 고민거리와 함께 저 자신까지 별것 아닌 존재로 취급된 것 같았죠. 이처럼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던 이에게 이해받지 못한 경험을 저만 한 건 아닐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속상하고 슬퍼지죠. 다른 사람들과 굉장한 거리감도 느껴지고요. 아마 반대의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도 분명 제 무심한 탓에 비슷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아들러 역시 아들러의 인간이해 라는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털어놓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그 결과 서로 낯설어졌다. 우리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탄하는 부모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녀들을 자주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이해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스스로 인간을 잘 안다고 자처하며 또한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 든다. 오스트리아 빈의 한 시민대학에서 1년간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이 책에서 아들러는 인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서로 완벽한 타인이기 때문이죠.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간을 잘 안다고 자처하는 대신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기에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김현수 작가 역시 단편소설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의 작가의 말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현수 작가의 말처럼 사랑도 이해도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전달되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대의 마음도 잘 헤아리면서요. 가족을 이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막상 표현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제게 잠시 친구 집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이유는 몰랐지만 그렇게 친구 집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내는 동안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마냥 신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난 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승환아, 너 어릴 때 아빠 되게 아팠던 적 기억나니? 응? 처음 듣는 얘긴데 그런 일이 있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에 무척 놀란 제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10살 때 친구 집에 잠깐 가 있었잖아. 그때 아빠가 너한테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한 달 동안 친구 집에서 살게 한 거야.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아들인데 그런 모습 보는 게 뭐가 어떻다고. 왜 그러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가족인 제게 그 일을 감췄다는 것에 화도 났죠. 이런 제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서 그래. 너무 사랑해서. 어린 너한테 늠름하고 강한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지 아픈 모습으로 기억되기는 싫다고 하셨거든.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저 역시 똑같이 아버지가 되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을 보자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어떤 이해는 이처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언젠가 저는 그 마음을 담아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비슷한지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셨죠. 그날 이후 세상에 무릎 꿇고 싶어질 때 그 말을 생각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이제 너무 잘 알게 됐거든. 아빠를 위한 마음 말이야. 딸, 아빠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결국 할아버지는 아빠를 사랑했다는 것. 아빠도 그래.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이 때때로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투박하게 표현하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언제나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세상이 너무 차가워 보이고 누구도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빠만은 언제나 너의 편에 서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힘에 부치더라도 끝까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어주면 좋겠어. 너는 아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온 아이니까. 사랑한다, 딸. 서로 이해가 부족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못난 자존심을 내세우며 다투는 경우도 있고 학교나 직장 선후배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더 크게는 지역이나 국가 사이에 오해가 커져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마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풀리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서로를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설령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는 이러한 사랑과 이해에 대해 아름답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공항에서 처음 만난 클로이에게 한눈에 반해 사랑에 푹 빠진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죠. 순간 나는 클로이의 팔꿈치 근처에 있던 무르르 나오는 작은 마시멜로 접시를 보았다. 갑자기 내가 클로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마시멜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시멜로가 어쨌기에 그것이 나의 클로이에 대한 감정과 갑자기 일치하게 되었는지 나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남용되어 닳고 닳아버린 사랑이라는 말과는 달리 나의 마음 상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같았다. 더 불가해한 일이지만 내가 클로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달콤한 말이라고 대답했다. 마시멜로 한다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달콤한 맛이라고 이해한다는 것. 이는 결국 우리의 이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의 정확성에 달린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진실성에 달린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진심 없이 던지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진심으로 담긴 마시멜로해 라는 말이 사랑하는 마음을 훨씬 더 잘 전달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음에도 끊임없이 상대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일 겁니다. 이런 사랑이 담겨 있다면 딸기에 라는 말도 좋고 커피에 라는 말도 좋습니다. 설령 오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그런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더욱 커지고 굳건해질 텐데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